서아시아 역사의 시작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에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명이 등장한 지역은 오늘날 이라크 영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지나가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근처입니다. 이 지역에 이 지도에서는 약간 연두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생긴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신권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신권 정치라 하는 것은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인 형태인데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게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신권 정치의 형태입니다.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일치하는 시대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의 종교적 특징은요, 바로 현세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현세적 종교관이라 함은 현실 세계 문제에 집중하는 종교관이다라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요, 내세적 종교관이라는 용어인데요. 내세적 종교관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을 내세적 종교관이라고 합니다. 왜 현세적 종교관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지역은 위에도 뚫려 있고 옆으로도 뚫려 있고 아래로도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쳐들어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역사상 무수히 많은 정치 세력의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과 이런 위협으로부터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종교 간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겼던 문화재가 바로 지구라트라는 건데요. 이 지역은 한 명의 신이 아닌 여러 신을 모셨을 것이다 라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 중에 일신교와 다신교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일신교는요, 신이 딱 하나인 존재, 한 명의 신만을 모시는 종교를 일신교라고 한다면요, 다신교는 신이 여러 신 종교들을 다신교라고 부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세적 종교관을 추구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하나의 신이 아닌 여러 신들을 모시면서 자신들이 현실 세계에 안정감을 누리도록 그렇게 많은 바람을 누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적 특징을 누렸는가 보면은, 이 동네 사람들은 점을 치는 기술, 지구라트에 올라가서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점치고 이러는 기술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 만드는 기술도 발달하는데요. 이 지역은 태음력이 발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구분해 볼 것이 있는데요. 달력은 크게 태양력과 태음력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앞에 태자는 빼고 양력, 음력이라 부릅니다. 태양력은
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든 겁니다. 반면 태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지역은 태음력을 썼다더라. 우리나라가 마치 120년 전까지 음력을 썼던 것처럼 음력을 썼던 동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숫자를 60진법, 즉 60개로 표현합니다. 코딩 같은 거 할 때 배우는 0과 1로만 표시하는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수학 시간에 쓰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총 10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2개로만 표현하면 이진법, 10개로 표현하면 10진법.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60진법은 숫자를 0부터 59까지 총 60개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쐐기 문자라는 것도 이용을 합니다. 쐐기 문자는 말 그대로 쐐기 모양을 글자에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 쐐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자를 확대해서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약간 한쪽은 얇고 한쪽은 뭉툭한 형태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쐐기는 보통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들, 한쪽은 뾰족한데 반대쪽은 좀 뭉툭한 이런 것들을 쐐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나와 있지만, 네, 한쪽은 뭉툭하고 한쪽은 뾰족한 이 쐐기 모양으로 글자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특징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첫 번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발달했다. 두 번째, 왕이 정치적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까지 하는 신권 정치의 형태를 가졌다. 세 번째, 현실 세계의 안정을 추구하는 현세적 종교관을 가졌다. 그리고 다양한 신을 모시는 다신교였다. 그리고 네 번째, 태음력을 사용했고 육시진법을 사용했다. 다섯 번째, 쐐기 문자를 썼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한 500년 정도 뒤에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집트 문명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으로는 이 지역에서 문명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초중고 교과서에 쓰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 문명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수메르인입니다. 근데 이 세력이 점점 아카드인으로 교체되고 아무르인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르인이 만들었던 국가가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기원전 1800년경에 최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그 전성기를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왕은 정복지에 왕의 명령을 직접 받고 거기를 총관리하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함무라비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법을 만들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법의 조항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총 282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지제도, 재산, 가족관계, 결혼, 상속, 채무, 범죄에 대한 형벌 관련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195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때리면은 때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손을 자른다. 네, 보복하고 있죠. 자, 196조. 평민이라는 신분이 등장하고 귀족이라는 신분이 등장합니다.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면은 마찬가지 눈을 뺀답니다.
보복도 하고요. 신분도 등장합니다. 198조.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했거나 평민의 뻘을 부러뜨렸으면 은 1미나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보복이 하나 등장합니다. 근데 평민이 귀족의 눈을 빠지게 했을 때는 눈을 빼지만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면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이거는 신분차별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은1미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역사학에서 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으로서의 은의 가치보다는 화폐로서 사용되는 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1미나가 있다라는 것은 이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상공업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될 겁니다. 203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리면 은 1미나를 물어야 한다. 귀족이 귀족한테 하면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평민한테도 돈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그 귀를 자른답니다. 아래 신분이 위 신분한테 하면은 똑같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존재합니다. 더 가혹한 형벌을 받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특징은 신분 차별이 이루어지고 보복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전은 당시 바빌로니아 왕국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법전은 오른쪽에 있는 돌기둥에 다 새겨져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전 위에는 이렇게 함무라비 왕이 자신의 모습까지도 다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렇게 문명이 처음에 등장해서 안정적인 국가, 함무라비 왕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전성기로 이끌어가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전성기를 간다라는 것은 그 국가가 체계가 제대로 잘 갖춰졌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무라비 왕의 이 법전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근처에 있던 이집트에서 어떠한 문명이 발생했는가 한번 볼 겁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는 문명이 발생합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근처에서 발생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근처에서 발생을 합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오늘날 수단 지역에서 발생해서 이 쭉 흘러서 북부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있던 지역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렇게 멀진 않죠. 그럼 이 지역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치적 특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권 정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차이점은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왕이 진짜 신의 아들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에게 신비감을 부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종교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내세적 종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이집트 남부는요.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지금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은 예로부터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옆쪽에도 마찬가지 사막 지역입니다. 북부는 바다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동그랗게 표시하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저 한 곳만 막으면은 외부에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안정화된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 현실 세계의 위협을 생각했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혼 불멸, 사후 세계 등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서 이 피라미드에 안장합니다. 뭐 피라미드는 왕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왕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는 가이드라인인 사자에서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미라를 넣고 그 미라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는 그 과정인 사자에서도 같이 그려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서는 이제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에 달아놓습니다. 이게 심장이고요. 여기에는 깃털이 있습니다. 심장이 깃털과 평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깃털이 더 무겁다라고 한다면은 통과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다라고 한다면은 앞에 이 개처럼 생긴 이 아이가 심장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먹혀가면은 이 사람은 살았을 때 뭐 죄가 많고 이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심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자에서라는 걸 그려서 넣고 이 통과를 하면은 신 앞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피라미드에 그려 넣었던 것이 이집트인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이렇게 영혼 불멸과 사후 세계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신들을 모시는 다신교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태양신 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죽은 자들을 이끄는 야누비스라는 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시리스라는 신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을 모셨던 다신교 국가가 이집트였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당장 현실 세계의 문제를 뭐 해결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이제 그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강이 넘쳐서 홍수가 나서 싹 다 리셋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농사 지을 때 거름을 쉽게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넘치면은 땅 속에 깊게 있었던 그 영양분 많은 흙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농사가 잘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주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싹 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이 누구의 땅이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땅을 기획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땅의 크기 등을 재는 측량술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땅의 크기를 쟀으면은 정확하게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형, 즉 기하학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다르게 이 지역은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10개로 표현하는 십진법을 사용을 하죠. 그렇게 발달했던 이들은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다르게 상형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로제타 스톤이라는 돌인데요. 여기에는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피라고 부릅니다. 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아랍인들이 사용했던 문자,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기록한 언어가 다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형 문자를 20년에 걸쳐서 다 해독을 해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어떻게 쓰였고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봤는데요. 이집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이 서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나일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발생한 지역은 바로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근처였죠. 근데 정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신권 정치, 이집트 문명도 신권 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간의 차이가 생기죠. 이집트에서는 내세적 종교 간을 따졌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당장 현실 세계에 안주하는 현세적 종교관을 가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개방적인 지형이었냐 아니면 폐쇄적 지형이었냐,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와 이집트 똑같이 다신교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달력을 만드는 기술부터 좀 차이는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태음력과 육식진법을 사용했다면 이집트 지역은 태양력과 십진법을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상형 문자를 썼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쇠기 문자를 썼던 모습까지도 차이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을요, 여러분들은 한번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징,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의 특징, 이것들은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나서 이 지역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라는 나라들도 이 지역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페니키아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나라가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바로 바닷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의 해상 무역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 타고 나가서 여러 곳에 자신들의 식민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었던 카르타고라는 도시인데요. 이 카르타고라는 도시는 나중에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러서 국가의 존망을 건 전쟁을 치러서 둘 중 하나가 진짜 망할 뻔하기도 했었고, 그 결과는 실제로 한 국가가 망하는 결과로 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해상무역을 주도했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식민도시 건설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표음 문자입니다. 이들이 무역을 하면서 쓰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페니키아에서 만들어진 문자는 여기 이 그리스로 전파가 되고요. 이 그리스에서 전파된 문자는 바로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와 그리스 문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까지 이렇게 다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로 전파돼서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파벳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에 있어서는 의미 있게 봐야 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옆쪽에 헤브라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나라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만든 국가인데요.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에서 의미 있게 볼 것은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가 등장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 종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다신교와 다르게 유일신 사상 신을 딱 하나만 믿어요. 이 유대교가 중요한 것은 바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형성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구조적으로는 용어가 다르지만 각자 지칭하는 용어가 틀린데 서로 하나의 신을 모시는 그런 종교적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브라이 지역에서는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로 국가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라이 국가는 유대와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요. 그리고 페니키아는 마찬가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통일된 왕국이 없다가 이제 하나로 통일하는 왕국이 등장하게 되니 그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